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공업화와 국제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중화학 공업화가 진행되었던 기간에는 국제사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수출 중심의 공업화를 추진했던 한국 경제는 더더욱 국제 환경에 민감하였습니다. 특히 한국 경제가 중화학 공업화를 추진했던 1970년대에는 석유 파동이라고 이야기되는 두 차례의 원유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있었습니다. 한국 경제는 두 차례의 석유 파동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중화학 공업화를 이루어냈기에 더 높은 평가를 받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이 중화학 공업화를 이루었던 기간에 있었던 국제 환경과 1980년대 이후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친 국제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에서는 1950년부터 1973년까지의 기간을 자본주의의 황금기라고 부릅니다. 이 기간은 체제의 대립이 심각했던 시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과 같은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국가들이 고도 성장을 이룩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산업혁명 이후 유럽 국가들은 식민지를 점령하고 제국주의를 시작합니다. 제국 간의 대립으로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1920년대 말부터 세계 대공황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1939년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산업혁명 이후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했던 서구 선진국들은 두 번의 세계대전과 세계 대공황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후 빠른 전쟁 복구가 이루어지고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은 자본주의의 황금기를 맞이합니다. 자본주의의 황금기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세계 대공황이 없었다면 더 성장할 수 있었던 자본주의와 세계 경제가 전쟁과 공황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 정세가 안정되면서 그동안 눌려져 있던 성장 잠재력을 빠른 전쟁 복구와 함께 실현한 것이라는 견해가 가장 유력합니다. 전쟁이 아니었으면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전쟁으로 성장하지 못한 부분까지 합쳐서 성장을 한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격차가 더 커지게 됩니다. 경제성장론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의 성장 속도가 더 빨라야 하는데 자본주의의 황금기에는 오히려 선진국의 경제성장 속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황금기는 1973년 발생한 석유파동으로 끝이 납니다. 제1차 석유파동은 1973년 10월 배럴당 2.9달러 정도였던 원유가 1974년 1월 배럴당 11.6달러까지 올라 3개월 정도에 4배나 폭등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석유 파동으로 선진국들은 높은 물가 상승을 겪게 됩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1973년 3.5%였던 물가 상승률은 1974년 24.8%로 상승하게 됩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그 시기에 경공업에서 에너지 수요가 많은 중화학 공업으로 전환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많은 타격을 입게 됩니다. 제2차 석유 파동은 1978년 12월 배럴당 13달러 정도였던 유가가 20달러를 돌파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1982년 유가가 39달러까지 올라가면서 정점에 달합니다. 이러한 석유 파동은 물가를 상승시키고 물가 상승은 이자율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국제금리는 미국의 국채금리에 큰 영향을 받는데 제1차 석유 파동 이후 6%대였던 미국의 국채금리는 8%대로 상승합니다. 그리고 제2차 석유 파동 때 8%에서 9%대였던 미국의 국채금리가 15% 수준까지 오르게 됩니다. 원유의 가격이 상승하고 국제금리가 오르게 되면서 수출 중심의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한국 경제는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원재료로 사용되는 원유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우선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비가 오르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한 국제금리가 상승하면서 차관 의존도가 높았던 한국 경제는 외국에서 빌려온 돈에 대한 이자를 더 많이 내야 하게 됩니다. 생산비도 오르고 이자 비용도 오르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유례 없는 성장을 이룩한 한국 경제의 경우에도 수출이 확대되는 기간에 지속적인 외화 부족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1960년대는 수출 지향적 경공업 중심의 시대였지만 동시에 외국 자본의 도입에 크게 의존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경공업 중심의 수출 지향적 공업화는 원자재 및 생산시설의 수입 수요도 급격하게 팽창시킵니다. 1960년대 후반에 고도 성장기의 수출은 연평균 40%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였지만 동시에 수입 증가로 인한 외화 부족도 심각해져 1966년 1억 달러였던 경상수지 적자는 1969년에는 5억 달러를 넘어서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상수지란 한 나라가 외국에 수출하고 수입한 결과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1억 달러 적자라는 것은 1966년 한국이 수입한 금액이 한국이 수출한 금액보다 1억 달러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외국 자본의 도입으로 인한 원금과 이자 상환 압력도 높아집니다. 한국 정부는 국제 수지 적자가 심해지고 도입된 외국 자본에 대한 원금과 이자 상환 압력이 높아지자 외국 자본을 더 도입하여 갚아야 되는 돈을 갚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원유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두 번의 석유 파동이 발생하자 한국 경제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행히 한국 경제의 경우에는 두 차례의 석유 파동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석유 파동의 극복에는 한국 기업들이 중동에 진출하여 외화를 벌어온 것이 상당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민간 주도의 중화학 공업화를 설명하며 이야기했던 현대중공업과 관련이 높은 현대건설이 1975년
바레인에서 1억 3천만 달러 규모의 아랍 수리 조선소 건설 공사를 수주하면서 한국 건설업체들의 중동 대형 건설 사업 진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1976년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9억 3천만 달러 규모의 주베일 산업항 공사를 수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대규모 중동 건설 공사는 만성적으로 부족하던 한국의 외화 획득에 큰 도움이 되게 됩니다. 1971년 한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8억 4,800만 달러였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대규모 중동 건설 공사가 1971년에 경상수지 적자를 다 보전해 줄 수 있는 규모인 것입니다. 실제로 석유 파동이 있던 기간 동안 한국의 석유 수입 대금은 크게 증가하였지만 해외 건설 수주 규모가 석유 수입 대금과 비슷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국 기업들의 중동 진출과 대규모 해외 건설 공사의 수주가 1970년대에 석유 파동을 극복하는 하나의 사례를 보여준다면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은 1960년대와 1970년대 수출 주도형 공업화를 거치며 민간 부분에서 민간 자본과 기술 축적이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민간 자본과 기술 축적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막대한 외국 자본과 정부의 재정 투자를 바탕으로 급성장한 기업들이 단기간에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생산성이 높은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경상수지 적자는 계속 확대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출 또한 지속적인 확대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민간 기업의 자본 축적과 기술 습득으로 이어졌습니다. 현대그룹의 성장 과정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들은 자동차 수리를 하며 기계의 원리를 익히고 기계의 원리를 건설 분야에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미군이 발주하는 공사를 수행하며 시공 능력을 키우고 국내 대규모 건설 사업을 수행하고 해외 건설 분야로 진출하고 건설 기술을 종합화하여 조선소를 건설하고 국내 조선소 건설 경험을 기반으로 바레인 아랍 수리 조선소 건설을 수주하고 그러한 건설 경험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베일 산업항 공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민간 부분의 기술 축적이 끊임없이 이루어진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전 강의에서 이야기한 포스코의 사례처럼 정부 주도적 정책으로 제철소를 만들고 철강을 안정적으로 낮은 가격에 공급해주는 구조가 철강, 조선, 기계, 화학, 전자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연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포스코에서 처음으로 생산한 철강이 정유회사의 저장 탱크에 사용되었고 조선산업에도 공급되고 교량과 댐 건설에 이용되었다는 것이 그러한 민간 분야의 연계 발전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기반이 1970년대의 석유 파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중화학 공업화를 위한 정부 주도적 정책은 포스코와 같이 성공한 경우도 있지만 중복 투자와 과잉 투자의 문제를 겪게 되고 외국 자본에 대한
원리금 상환 문제와 결합하여 1970년대 후반 한국 경제와 박정희 정권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지만 중복 과잉 투자 조정을 거치고 지속적인 수출 증가와 함께 이루어진 민간 부분의 기술 축적과 경험 축적은 1980년대 후반에 낮은 유가와 원화의 상대적 약세, 그리고 낮은 국제금리의 시대를 만나 중화학 공업 중심의 수출 확대를, 그리고 경상수지를 흑자로 전환시킵니다. 1970년대와는 반대로 원자재 가격이 낮아지고 국제금리도 낮아지고 상대적인 환율도 한국 경제에 유리해지는 상황이 한국 경제의 중화학 공업을 튼튼하게 성장시키고 만성 적자였던 경상수지도 흑자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로 대표되는 상대적 환율이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 경제가 공업화를 추진하는 시기에 국제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한국 경제가 공업화를 추진하던 시기는 자본주의의 황금기라고 불리며 선진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던 시기였고 두 차례의 석유 파동이 있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경공업 중심의 수출을 추진하던 시기에는 수출도 빠르게 성장했지만 원재료와 생산시설 그리고 외국 자본 도입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도 동시에 커지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중화학 공업화를 중점적으로 진행하던 1970년대에는 두 차례의 석유 파동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중동의 대규모 건설 사업으로 대표되는 외화 획득과 해외 진출 노력이 있었고 철강과 같은 후방 산업을 정부 주도적으로 국산화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정책 지원과 더불어 철강, 조선, 기계, 화학, 전자 분야에서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통해 민간 분야의 자본과 기술이 축적되고 연계되어 중화학 공업화를 이루어냅니다.